네, 경제현장 오늘 2025 경제전망 특집 부동산 시장으로 이어갑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세 좋게 오르던 부동산 시장이 9월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힘을 잃었습니다. 탄핵 정국까지 겹쳐 올해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편인데요. 기준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 우려가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지 김기원 리치고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좀 추운 겨울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서울 네. 아파트 거래량이 1, 2천 건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부동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노즈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빅데이터가 좀 어떤 내용인지는 좀 궁금한데 그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시장은 어떻게 이렇게 딱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역별로 너무 다르긴 하지만 이제 지역별로? 서울 지역 위주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예. 현재는 이제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위축이 되고 예. 매매 심리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 속에서 이제 살짝 바닥 다지기를 하고 지금 살짝 좋아지려고 하는 이런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좋아지려고요? 네. 왜 그러죠? 지난 이제 2022년, 예. 23년, 24년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예.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제 상반기는 그나마 괜찮았고 네. 이제 하반기에 보통 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폭락이 그때 시작이 됐었고요. 예. 23년이랑 24년은 이제 정부의 이제 어떤 부동산 특례 정책, 대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7월 달, 8월 달까지는 뜨겁다가 예. 9월 달부터 시장이 식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주간 데이터로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23년이나 24년에 언제 보통 22년에 들고 언제 바닥을 찍냐면 예. 연말에 바닥을 찍습니다. 연말에. 연말에. 그래서 12월 중후반 정도에 바닥을 찍고 예. 다시 좀 좋아지는 이런 패턴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5년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놨죠. 네. 그래서 정책 자금을 또 풀겠다. 정책 자금 오늘 그 경제정책 방향에 내놓은 거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이제 오늘 말고 이제 오늘 이전에도 이제 이전에? 한 올해? 50조 정도를 또 올해 풀겠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신생아 특례가 이제 이 소득에 대한 요건이 1월 완화되고. 달부터 완화됩니다. 원래는 이제 부부 합산으로 이제 1억 5천까지만 소득이 되신 분들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2억 5천까지. 그래서 이제 부부 합산으로 이제 2억 5천까지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뭐 웬만한 부부들은 다 이제 신생아 특례 요건이 대출 된다.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반기는 그나마 조금 다시 좀 거래량도 조금 늘고 상황이 좀 좋아질 수 있지만 네. 이제 관건은 25년은 이제 하반기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네. 네. 지금은 조금 약세가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느낌인데 보통의 그 순환 구조상 연말에 조금 바닥을 다지는데 네. 조금 나아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하반기가 걱정이다 그러는데요. 네. 이 한국 부동산은 왜 주간 아파트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걸 보니까 이제 서울이 보합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상승폭이 둔화되다가 보합권으로까지 낮아졌으니까 네. 이제 하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던데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일부 지역들을 보면은 예. 이제 하락을 하는 지역들도 있고 여전히 이제 상승을 좀 하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보합 정도 수준인데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기존의 이제 부동산 통계, 예. KB 부동산 통계는 한국 부동산원의 이 지수 통계 데이터는 시장을 좀 느리게 반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느리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가장 최신 데이터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요. 가장 최신 데이터는 이제 KB 부동산에서 예. 또 주간마다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제 그 주간 그 동향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KB 주간 동향. 근데 요 주간 동향은 누구의 데이터를 취합하는 거냐면 공인 중개사분들의 데이터를 취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 발빠르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데이터가 나오겠죠. 예. 근데 이제 기존의 KB나 한국 부동산의 가격 통계 데이터는 이거는 이제 통계 기법으로 약간의 마사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시차적으로 좀 늦을 수밖에 없고. 네. 근데 가장 빠르게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는 KB 부동산의 이제 수급 데이터나 거래 동향 데이터 거래 동향.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고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좋아지려고 하는 아. 예, 약간 지금 이제
떨어지다가 이제 처음으로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2주 연속. 2주 연속 KB 주간 동향을 기준으로 볼 때는 네, 네. 네. 그 빅데이터를 통한 여러 가지 통계를 봐서도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한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올해도 아마도 이제 그런 패턴들이 저는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3년이나 24년, 특히나 25년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부동산 시장을 정부의 정책, 연초부터 시작된 이런 정부의 이런 정책 자금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뭐 24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신생아 특례라기보다는 예.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원래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인데 이거를 1억 5천까지 늘려줬어요. 그리고 증여세. 네네 그리고 조금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2억 5천까지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억 5천. 예. 그러니까 부부 합산하면 5억이죠. 예. 그럼 5억이라는 돈을 증여를 해주는데 증여세가 2천만 원도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예. 당연히 이제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집사라고 결혼하면 집사라고 증여를 해줬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정부가 또 신생아 특례 예. 등을 거기까지 통한 대출을. 또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니까 예. 이게 이제 겹치다 보니까 24년에 반등이 상반기에. 굉장히 이제 23년보다 더 뜨거웠던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올해도 우리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한 3차례 정도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낮출 거라고 했는데 금리 인하가 이렇게 된다면 서울 집값 하락을 조금 회복시키는 떠받치는 좀 긍정적인 변수가 될까요? 아, 그랬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이제 저는 반대로 좀 보고 있고요. 오, 왜요? 금리와 관련된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예. 이 앙드레 토스콜라니의 달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리에 따르는 달걀 이론. 달걀 이론. 뭡니까? 달걀. 예, 그러니까 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이제 반복을 하는 건데 예. 이 금리가 올라갈 때 그리고 금리가 내려갈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자, 뭐냐면은 예. 자,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 네. 이자가 떨어지겠죠? 이자 부담이 줄죠. 그렇죠?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내가 집을 사기에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 그쵸?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네. 자, 만약에 이 전제 조건이 맞다라면은 예. 반대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예.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네.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집을 살리는 수요가 좀 줄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떨어져야 조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면 네. 반대로 금리 인상은 집값 어떤 하락 가격이 압력. 하락 압력을 줘야 되는 게 그래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잖아요. 예. 정반대입니다. 실제로는 실제로는. 얼마나 그렇게 확연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됐을 때가 실제로 이제 2008년 연말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8%였습니다. 평균. 예. 그리고 2013년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네. 절반이 넘게 떨어진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8% 그러니까 2%에서 1% 떨어지는 것보다 예. 8%에서 4%로 떨어지는 게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자가 얼마나 절감이 됐겠습니까? 네. 자, 그럼 언뜻 이 얘기만 들어보면 네. 2008년 이후로 2013년 말까지 주택 가격이 엄청 올라야 올랐을 되는데 것이다. 전혀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떨어졌죠. 2008년에서 2013년에 떨어졌고. 네, 지방 수도권은 떨어지고 지방은 올랐습니다. 지방은? 예. 수도권과 지방이 왜 다 다른 움직임이었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는 완전 잘못된 생각이고요. 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것도 이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던 시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반대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인상시켜도 될 만큼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초입부에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이나 부동산은 대세 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네. 많고요. 금리 인상 초입부에. 그렇죠. 네.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한다. 예. 그리고 이 금리 인하의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 그거는 그만큼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때인가요? 지금이 그런 때죠. 지금이.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미국이 B컵 금리를 인하를 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건요. 2007년 가을 이후로 처음입니다. 네. 네. 예, 지난 한 25년 동안 B컵 금리를 3번 했거든요. 예. B컵 금리 인하를. 예, 2001년에 한 번, 그다음에 2007년에 한 번, 네. 그리고 2024년에 한 번. 근데 그럴 때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네. 항상 닷컴 버블이 꺼지고 금리가 터지고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돼서 주택 가격을 자극한다? 자, 이거는 저평가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평가된 지방 부동산. 예, 그런데 고평가된 이제 서울 수도권, 특히 강남 서초 예. 이쪽은 거의 거품이 안 빠졌거든요. 네. 정고점을 갱신하거나 더 위로 올라갔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가 아파트 시장이 오히려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아, 지금 금리 인하기에 네네. 이 금리 인하기에 지방은 조금 회복 기운을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위험하다 이제. 굉장히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예. 지금 강남 서초에 경매가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경매는 지금 20년 만에 지금 사상 최대치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네, 건물 있죠, 건물. 그래요. 꼬마 빌딩 이런 거. 네. 네. 자, 이 집값에 여러 가지 금리 통화 정책의 영향이 있고 수요 공급 중 영향이 있는데 뭐 이게 입주 물량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R114에서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만 가구 초반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이거 맞는 숫자입니까 우선 이렇게? 아, 네. 한 24만 가구 요 정도 지금 집계가 좀 되고 있고요. 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것도 20년짜리 데이터를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요? 자, 부동산 시장에 충격파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 3년 뒤부터 공급이 줄어듭니다. 3년 뒤부터. 왜냐하면 그때부터 각종 건설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 있죠. 예. 건설사나 뭐 시행사나 이런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호황이었다가. 그래서 2008년에도 서프라임 사태가 오면서 3년 뒤인 2011년부터 네.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근데 그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죠. 수도권이. 예. 자,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다 보니까 네. 2017년, 18년, 19년부터 공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공급이 작년까지도 24년까지도 좀 과잉이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네. 그리고 올해는 예. 25년은 입주 물량이 작다고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잖아요. 예. 평균보다 약간 작은 정도입니다. 아, 평균보다 약간 20년간 평균보다.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좀 줄었지만 예. 지난 20년을 보면요. 예.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입주 물량. 예. 공급 물량이. 공급 물량. 예. 근데 언제 공급 물량이 확실하게 부족하냐? 예. 26년은 확실하게 부족합니다. 2026년 얼마나 부족하게 26년은 거의 역사상 가장 부족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자, 그런데 관건은 뭐냐? 공급이 작으니까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네. 왜 이렇게 공급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건설사나 시행사나 부동산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어렵죠, 다들. 도산하는 회사들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역대급으로 작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서울은 26년 공급이 정말로 작은 게 맞아요. 예. 하지만 25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25년은 안 그리고 그렇다. 가격이라는 게 예. 공급만 가지고 결정이 되나요? 수요가 있어야죠. 저희가 중학교 때 정도에 배우죠. 가격을 결정하는 이론, 예. 수요와 공급. 예. 네, 근데 공급이 딱 1년 정도 작습니다. 26년. 26년. 예, 27년부터 다시 공급이 늘어나는데 자, 이것 때문에 예. 부동산 가격이 뭐 엄청나게 폭등을 예.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하시면 분도 있어요.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러면 수요 데이터는 측정을 해 보셨냐? 수요는 어떠냐? 수요는 어떤 힘 어느 자, 정도예요? 보세요. 이게 수요가 얼마나 지금 파워가 약하냐면 예. 23년과 24년은 예.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음. 특례 대출이라는 지금 정책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예.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려고 했죠. 네, 그렇죠. 자, 근데 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강남과 서초는 정고점 돌파했어요. 예. 나머지 지역들은 어때요? 뭐 지방 같은 여전히 경우는, 지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안 좋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강남 고가 이 외에 나머지 외곽 지역들은요.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반등이 20%나 30% 정도는 안 돼요. 그만큼 수요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례까지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요라는 걸 지금 마른 수건 짜듯이 계속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수요가 저는 25년에는 거의 이제 별로 없겠다. 예, 지금 수요가 예, 그렇죠. 완전히 소진될 거다. 예,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으로 거의 이제 이 마지막 수요가 저는 수요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25년 하반기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지금 서로 영향을 주면서 굉장히 이제 한국 경제, 예. 그다음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저는 충격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올 하반기에. 올 하반기에. 예.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 DSR 3차가 지금 시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월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 24년 같은 경우도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9월부터 확 식은 게 스트레스 DSR 2차를 시행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시장이 이렇게 음. 이게 꺾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근데 25년에는 더 큰, 더 강력한 스트레스 DSR 지금 3차가 예고됐다.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하잖아요. 안 그래도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한국에 지금 어떤 지금 수출 규제 정책을 지금 펼칠지 모르는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25년은 굉장한 격동의 그러네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하반기 특히 뭐 네. 상반기는 그런 대로 받쳐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잠깐 김기현 대표가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방은 뭐 이미 지금 굉장히 초토화된 듯한 느낌이잖아요. 네. 혹시 뭐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을 뭐 지방 같은데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올해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지방은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21년에 고점을 찍고 예. 22년, 23년, 24년 3년 동안 지방의 부동산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의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지방에 그래도 상당한 그런 지역들이 이미 무릎 밑에 특히 발목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정말 많아요. 네. 네, 꽤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뭐가 문제였냐면 지방은 지방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공급이 진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 지방은 중공업 미분양도 많고 미분양이 여전히 미분양이 많다 많다 보니까 보니까 건설사나 시행사나 즉 예. 주택을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예. 무서워서라도 공급을 못하는 거죠. 못했던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어디가 정확하게 부족하냐면요. 바로 지방시장입니다. 그래서 지방시장은 26년, 27년, 28년 그래서 3년 정도는 정말로 공급이 작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가격적인 거품이 지금 무릎 밑에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25년에 대바닥을 치고 26년부터는 상승하는 지방 부동산 지역이 저는 꽤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물론 25년에는 바닥 다지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저평가된 지방의 지역들도 아마 올해 가을 연말 정도에 이제 전국적인 부동산 충격파가 한번 오면은 또 일시에 좀 더 안 좋아질 수 안 있어요. 좋아질 수 하지만 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게 된다라면 그때가 정말로 지방에 상당 지방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게 된다를 꼭 좀 명심을 하시고 올 하반기 즈음에 올해 하반기 내년 한 내년 상반기 상반기 그래서 즈음에. 이때쯤에 정말 내 집 마련하시는 거를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네. 한번 우리 부동산 시장에 또 한 번의 충격이 우려되니까. 네. 지금 전월세 시장은 매매 수요는 급격히 약화돼 있는데 뭐 네. 전월세 시장은 지금 여전히 강세라면서요. 꼭 그렇지만도 그렇지도 않고요. 않아요? 어때요?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 전월세, 월세 강세를 월세 얘기하시는데 강세. 그거는 이제 아주 일부 지역입니다. 이것도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시장들. 음. 왜냐하면 이 시장에는 뭐가 많아요? 예. 바로 전세 사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가격이 공개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매매에서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빌라나 오피스텔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네. 가격에 대한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너무 붙어 있는 혹은 사기까지 쳐서 이런 경우들이 있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전세를 기피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월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동산 분야가 어디냐? 바로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빌라 시장이에요. 빌라는 월세를 훨씬 더 선호한다. 전세 그렇죠. 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파트 시장은 다릅니다. 예.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전세가 거래가 더 많아요. 월세보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문제가 뭐냐? 예. 최근에는
전세나 월세 거래량도 지금 같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매매 네. 수요 약화로 매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월세로. 서울만 명확하게 봐도 예. 서울도 전세 거래나 월세 거래도 좀 지금 거래 자체도 지금 한산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시장이 뜨거운 거는 아주 일부 지역이라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아까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늘 상업용 부동산이 금리와 역행하는 상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금리가 네. 좀 떨어지면 뭐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전망은 어떠세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인 전망은 최악이지만 최악이지만. 중장기적인 전망은 저는 상당히 좀 밝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아요. 예. 자, 그런데 예.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 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꼭 좀 명심하셨으면 네. 좋겠는데 네. 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자산 시장이 언제 대바닥을 치느냐? 네. 금리를 인하를 하는 시점이 아니라 네. 금리를 계속 인하를 해서 금리가 바닥을 치는 시점. 네. 그때가 바로 이런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오르는. 그렇죠. 네. 대반전의 시가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지금 금리를 계속 인하를 하고 있죠. 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인하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경매 데이터를 봐도 지금 경매 시장에서 가장 지금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난 지역이 물건이 상업용 부동산. 바로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죠? 많이 나오죠. 어.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으로 따져볼게요. 네. 자, 상업용 부동산 지금 경매 공급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에 들어가야 되는 이 임차인의 수요는 어때요? 네. 약하고. 임차인들 요즘 자영업자들 어떻죠? 네.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네. 진짜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월세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예전보다 낮출 낮춰야 수밖에 되겠네요. 없어요. 네, 여전히 지금 좀 예전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버티기 하고 계시는 지금 건물주분들 계시는데 시대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는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예전에는 그냥 공급 우위였어요. 즉 예. 내가 하드웨어에 있는 건물만 있으면 그냥 월세 따박따박 받고 있는데 이런 시대가 이제 끝났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분들도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건물에 대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상업용 부동산 이 건물주분도 네. 서비스업에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다. 아, 이렇게 그래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상당히 어려운데 네. 장기적으로 조금 상업용 들어갈 수 부동산은 올해 말이나 한 내년 어느 즈음부터가 네. 정말 그때는 특히 이제 경매로 매수를 하시면은 정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올 한 해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원 리치고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